송승일이 5살 적에 할아버지를 따라 남서쪽 섬마을에 갔었다. 송시의 문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던 그의 할아버지가 목포와 신안 지역에 살고 있는 송씨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아직 족보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확인하여 족보에 올려주기 위해서였다. 나주에서 꽤 잘 사는 지주였던 그의 할아버지는 여행 경비와 활동 경비를 스스로 부담해 가며 문중의 일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목포에서 섬에 살고 있는 친척들에게 나누어줄 추석 선물을 산 후 여객선을 탔다. 승일은 처음 타보는 여객선이었다. 나무로 만들어진 그 배의 2층으로 1층으로 오르내리며 동동 떠있는 수많은 섬들을 구경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추위를 느꼈다. 때는 9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어서 배가 달리면서 맞받는 바닷바람은 육지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차가웠다. 북적거리는 선실로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연안 여객선은 선실 안에 지금과 같은 의자가 없었고 화물칸처럼 텅 비어있는 나뭇바닥에 장판이 깔렸었다. 그 위에 승객들은 앉거나 누웠다. 승일은 할아버지 곁에서 웅크리고 누워 배가 시소 타는 꿈을 꾸었다. 똑딱거리는 엔진의 진동은 나무로 만들어진 여객선의 나뭇결을 타고 다가와 마치 누나가 그의 온몸을 간지리며 장난치는 듯했다. 잠결에 문득 배의 진동이 사라졌음을 느끼며 할아버지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떠보니 선실 안에 조그마한 등불이 하나 켜져 있었다. 밖에는 밤하늘에 둥근 달이 떠올라 잔잔한 바다와 해변을 교교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여객선은 마지막 섬마을이라서 엔진을 꺼버렸다. 그곳에서 배와 선원들은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에 이 마을의 첫 손님을 태우고 10개 이상의 섬마을들을 둘러 목포로 간다고 했다. 그 마을에는 송씨들 집이 여러 채 있었는데 성이 다른 집들도 이리저리 따지고 보면 마을 사람들 거의 모두 다 일가 친척인 듯했다. 추석이 다가오자 육지로 돈벌이 나갔던 젊은이들이 매일 2~3명씩 선물을 한아름 안고 돌아와 고향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했다. 소년 승일은 난생 처음 섬마을 바닷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파다가 바닷가 언덕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쏴르르 자갈밭 굴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대야에 담긴 조개 씻는 소리 같아 이채로웠다. 훤한 달빛이 좋아서인지 귀뚜라미들도 밤늦게까지 울어 승일은 자장가를 합창으로 들으면서 잠들었다. 이튿날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띄엄띄엄 제멋대로 놓인 마을의 송씨들 초가집을 하나씩 방문했다. 그들의 집에 들었을 때마다 할아버지는 들고 온 보따리를 풀고 두꺼운 책을 펼쳤다. 할아버지는 그 책을 대동보라고 말했다. 그 책에 이름이 적혀지지 않은 친척들, 특히 젊은이나 어린이들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공책에 적기도 했다. 할아버지가 추석 무렵을 골라 오지 섬마을을 찾아온 이유는 육지에 돈 벌러 간 여러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지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이름이 대동보에 실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추석과 같은 명절은 객지로 떠났다가 고향을 방문하는 젊은이들의 가족과 아이들을 확인하고 기록하기에 적기였다. 승일은 혼자 심심해져서 든직한 바위 옆 그늘에 서서 마을을 휘휘 둘러보았다. 청신하고 짭짤한 공기가 온 마을에 가득했다. 대체로 평화롭고 단조한 모습이었지만 몹시 가난해 보였다. 그가 사는 나주하고는 달리 이 마을에는 기와집이 한 채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하루종일 다니며 눈에 들어온 30 될까 말까한 집들이 죄다 조그마한 토담집이었고 썩어가는 낡은 볏집 지붕들은 무척이나 초라해 보였다. 작은 섬이라 그런지 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차 한 대, 경운기 한 대, 자전거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텔레비전도 하나 없는 그곳은 조교하다 못해 을씨년스러웠다. 어느 집에도 대문이 없었고 나지막한 담을 호박 덩굴이 덮었다. 방문과 벽에는 신문지나 비료 포대를 덕지덕지 붙여놓았다. 손바닥만큼이나 작은 마당으로 들어서면 모퉁이에 심어져 있는 감나무나 무화과나무에 연그러 있는 노란 과일들이 머리를 흔들었다. 바닷가에 우뚝 솟은 언덕 바깥쪽에는 자갈밭에 널린 멸치들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곁에 불붙은 가마솥에선 멸치를 삶는지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비릿하지만 고소한 냄새가 갯바람을 타고 마을에 들어와 승일의 코와 혀를 간질거렸다. 언덕 안쪽에는 구불구불 잘게 나뉜 논들이 농염하게 무르익은 벼이삭들로 노랗게 뒤덮였다. 산비탈을 개간하여 군데군데 널려있는 조그마한 밭대기들에도 다 익은 옥수수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작은 마을인지라 눈에 보이는 전답을 다 합쳐도 그의 할아버지의 것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았다. 식사 때에는 쌀 한 톨 보이지 않는 꽁보리밥과 나물만 나왔고 보리마저도 없는 집에서는 감자나 고구마 혹은 옥수수를 삶아서 먹거나 호박죽을 끓여 먹었다. 어린 승일의 눈에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머슴들보다 궁색해 보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방인인 할아버지와 승일을 따뜻하게 반겨주었고 초라한 먹을거리 일망정 나누어 먹었다. 어느 집 앞을 지나갈 때 그 집 아저씨가 선뜻 따서 건네준 무화과의 꿀맛을 오래도록 잊을 수가 없었다. 아무 집에서나 잠자리를 청하면 오히려 누추하다고 미안해하며 내어주었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세월이 많이 흘러 80년대 이후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인간관계가 기브앤테이크로 맺어지면서 항상 상대방의 의도와 목적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대가 없는 친절을 베푸는 그 가난한 섬마을 사람들의 포근한 가슴을 훗날까지 그리워했다. 그 마을에서 이틀밤을 자고 난 첫 새벽에 할아버지 손을 잡고 산창가로 나섰다. 목포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여객선은 보이지 않았다. 어스름 속에서 누군가 저 남쪽 제주도 지방에는 큰 바람이 불고 있다는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고 얘기했다.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전날보다 더 차가웠다. 평소 성품이 푼더분하던 승일의 할아버지가 허연 턱수염을 쓰다듬으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다. 어허, 내일이 추석이니 오늘 나주로 돌아가야만 차례를 지낼 수 있는데 날이 훤해져도 여객선은 돌아오지 않았다. 고즈넉했던 섬마을이 갑작스레 소란스러워졌다. 바다는 커다란 너울이 해변으로 몰려와 부서지곤 했다. 언덕 바깥쪽에 널려있던 멸치는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주인이 걷어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가마솥도 없었다. 오후가 되자 아침보다 더 거세진 바람에 언덕에 서있는 소나무들의 가지가 일제히 가난한 마을 쪽으로 휘었다. 어느새 몰려든 먹장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두둑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 사이로 호박 부침개 냄새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도 여객선은 오지 않았다. 대신 수많은 크고 작은 똑딱선들이 마을 앞 바다에 옹기종기 모여들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저희들끼리 널뛰기를 하고 있었다. 태풍을 피해서 온 고기잡이 배들이라고 했다. 비바람이 거세지자 할아버지는 승일이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닷가 산비탈 언덕바지에 제법 위쪽에 있는 친척의 툇마루에 서면 발돋움을 하지 않더라도 나지막한 돌담 너머로 부쩍 거칠어진 바다와 허연 파도, 희뿌연 빗줄기에 덮인 마을을 내다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이틀간 머물렀던 친척들 식구들은 송편 빚던 손을 멈추고 초가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 전체를 찢어진 그물로 기워가면서 덮느라 다들 바삐 움직였다. 그러고선 그 위에 담장에서 뜯어낸 평평한 돌을 얹어 눌렀다. 정말 굉장한 비바람이 불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나가자고 하더니 어린 승일을 가뿐하게 업었다. 강풍이 불어 승일이의 몸을 날려버릴 것만 같아 할아버지의 등짝을 꼭 붙들었다. 나무들도 우람한 몸통을 부들부들 떨었다. 친척집보다 지대가 낮은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파리한 표정으로 살림살이를 지게 지거나 머리에 이고 매서운 빗줄기를 맞으며 삼깃을 벼랑길을 오르고 있었다. 내일이 추석인데 축제 분위기는커녕 저마다 태산 같은 걱정을 품고 피난을 떠난 것이다. 아저씨의 겁먹은 목소리가 어린 승일의 귀에 들어왔다. 라디오를 들었는데 지금 사라오 태풍이 제주도를 박살내고 있대요. 그렇다면 몇 시간 후 자정 무렵에 여기도. 겁에 질린 목소리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어느 노인의 목신 소리가 들렸다. 어허, 그 시간대는 만조 아닌가. 바닷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시간인데 지금도 어마어마한 파도가 등천 목 근처까지 쳐 올라오질 않는가.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 언덕을 등천이라고 불렀다. 만조가 되면 강풍에 밀린 파도가 등천을 넘어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 내 나이 60이 되도록 이런 바람 처음이네. 조짐이 안 좋아. 자, 서두르시죠. 어서 윗마을로 피하세요. 해안 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재촉했다. 빗물이 길을 따라 도랑처럼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다. 물을 피한 곳도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어두컴컴한 숲길이었지만 간간히 내리치는 번개가 그들의 무거운 밤길을 어른어른 밝혀주었다. 승일은 엄청난 폭우 속에서 강풍이 일으키는 굉음을 들었다.
천지를 번쩍번쩍 찢어대는 뇌성병력을 들었다. 궁벽진 산속에 있는 어느 외딴 집에서 승일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바다의 아우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바람의 횡포에 잠을 못 이룬 숲이 밤새 울부짖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전날까지 머물렀던 바닷가 마을로 내려와 보니 그곳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망연자실하여 허리가 꺾이며 한숨을 훅 내뱉곤 다리를 후들거렸다. 비탈진 곳에 집을 지어 살던 친척 아저씨가 처량하기 그지없는 눈초리로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아직도 겁에서 풀려나오지 못한 긴장된 목소리로 울먹였다. 제 평생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어젯밤에 바닷물이 세상에 등천을 넘어 우리 집 담장에까지 밀려왔지 뭡니까? 그러니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집들과 논밭은 죄다 바닷물에 잠겨버렸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추석날에 이런 병고를. 승일이 내려다보니 아저씨네 댁 바로 아래 채마밭에 바닷물이 휩쓸고 간 자욱이 선명했다. 다친 사람은 없는가? 진한 한숨을 내쉬며 할아버지가 가까스로 물었다. 다행히 저 아래의 마을 사람들은 어젯밤까지 모두 윗마을로 대피했고요. 아저씨는 가슴이 메는 듯 목소리가 갈라지더니 잠깐 말이 끊겼다. 산으로 피하지 못한 외지 선원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떨어졌다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머지 마을을 삼켜버린 아저씨의 무릎이 갑자기 구부러지더니 할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빗물이 흥건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 울음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다. 아이고, 가을을 걷지도 못했는데 올해 농사 다 망쳤습니다. 일을 어째. 아저씨의 눈에서 애들 손가락 굵기만한 커다란 눈물이 머리와 이마를 적신 빗물에 섞여 주룩 흘렀다. 어린 승일의 귀에 또다시 할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하룻밤 사이에 처참하게 파괴된 마을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소년 승일은 등골이 오싹할 만큼 무서운 느낌이 들어 본능적으로 몸을 덜덜 떨었다. 바닷가에는 실종된 선원을 찾는지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해변 이곳저곳을 살피고 다녔다. 등천 위에 서있던 수많은 아름드리 방풍님들은 뿌리째 뽑히거나 가지가 부러지거나 쭉 찢긴 채 너부러져 있었고 몇몇 집들의 초가지붕이 강풍에 날아갔는지 휑하게 들여다보이는 방 안에 이불이고 뭐고 살림살이들이 죄다 물에 젖어 있었다. 누렇던 노는 바닷물에 잠겼고 태풍을 피해왔다던 어선들이 쪼개지고 깨어져 파편들과 함께 밀려온 파도를 따라 들어와 농과 마을길과 언덕 여기저기에 흩어져 어지러웠다. 옥수수들과 감나무들도 무화과나무들도 일제히 차갑고 어둡게 쓰러져 있었다. 쏟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지붕과 문짝이 날아가 버린 방에 앉아 안가슴을 치며 기진하게 울부짖는 아주머니들, 밤새 태풍과 싸우느라 기진맥진하여 넋을 놓고 앉아있는 아저씨들, 몸을 잔뜩 옹성거려 오들오들 떨면서 겁에 질린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는 아이들, 그들을 감싸고 있는 가난하고 어둑한 섬마을에 비바람이 불었고 몸통에서 밑이 떨어져 나가지 못한 찢겨진 나뭇가지들이 처연하게 매달려 흔들어댔다. 잠시 후에 등천이 수렁거렸다. 마을에서 당뇨와 천식을 알아오던 어느 여인의 병세가 위급해졌다면서 빨리 목포로 모시고 갈 배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그 섬에는 병원이 없었다. 그 태풍에도 파손되지 않은 조그마한 어선의 주인 아저씨가 그 노인의 아들이라는 청년에게 침울하게 말했다. 이보게, 저기 저 허옇게 뒤집어져 있는 바다를 봐. 엔진에도 물이 차 있을지 모르니 지금 배를 띄운다 해도 발동이 걸릴지 모르겠거니와 선창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일세. 설사 어찌어찌 선창을 빠져나온다 해도 저 무시무시한 파도밭을 어찌 헤쳐나갈 것이며 이 섬을 벗어나기도 전에 배가 뒤집혀져 다같이 죽는다는 것을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노인을 염려하고 청년을 위로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아무도 몸을 강행하라고 요구하는 이가 없었다. 청년이 울며 불며 땅을 치고 하늘을 원망하자 주위에 있던 마을 사람들 모두가 눈물을 훔치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 추석에 맞이한 날벼락 때문일까, 가난하고 척박한 현실의 좌절함 때문일까, 막막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죽어가는 이웃을 눈앞에 보고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일까. 승일은 바다 쪽으로 연신 고개를 돌려보곤 했다. 자정 밀물 끝자락에 등천을 넘어왔다던 바다는 승일이가 할아버지 손잡고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는 썰물이라 이미 등천 아래로 물러나 있었다.
하지만 험악한 괴물 같은 파도는 아직도 성이 덜 풀렸는지 하얗게 이를 드러내며 등천목을 향해 몰려왔다 물러갔다 하면서 고함을 질러댔다. 회사에서 호텔에 이르는 도로들이 쏟아진 빗물에 침수되고 일부는 쓰러진 가로수로 인해 막혀 도저히 갈 도리가 없다는 석봉의 연락을 받은 송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다음 날에 만나기로 했다. 11월 8일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 중부 레이테 지역을 강타하여 수천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텔레비전은 부서진 배들과 집들의 파편 조각들이 쓰레기 더미 마냥 군데군데 산처럼 쌓여 있고 익사한 시체들도 거리와 해변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방영했다. 뉴스에서는 태풍이 5등급이라고 했다. 사라호보다 훨씬 강력한 태풍이었던 것이다. 송 회장과 석봉은 한탄했다. 예측이 가능했는데 어쩌자고 대비하지 않았더란 말인가. 하이엔이 휩쓸고 간 지 일주일이 지난 11월 중순 수도와 전기가 끊긴 피해 지역에 흉흉한 소문들이 떠돌았다. 수십만 명의 생존자들이 수천 구의 시체들 주위에서 좀비처럼 떠돌며 식수와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했다. 전염병이 돈다고도 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부패한 시체와 쓰레기로 인해 오염된 물을 마시다 병들어 간다는 것이다. 구호 활동을 다녀온 사람들이 그들의 참상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필리핀 전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호 물자를 보내왔다. 송 회장과 석봉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빨리 손쉽게 지을 수 있는 판넬 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D 긴급 구호센터에 연락했다. 그런데 그들은 당장 급한 것은 주거시설이 아니라 식수와 음식이라며 현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부탁했다. 판넬 자재를 받더라도 공항 활주로와 부두시설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낼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가 없으니 시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도 곁들였다. 두 사람은 비상금을 털어모아 D 긴급 구호센터에서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했다. 11월 말 송 회장과 석봉은 몇 달 전부터 냉동 창고를 짓겠다는 현지 사업가 라울을 만나기 위해 다바오시로 갔다. 하지만 잠시 동안의 업무 협의가 끝나자 그들의 화제는 온통 태풍 하이엔의 피해와 지원 그리고 복구에 대한 얘기뿐이었다. 라울이 입을 열었다. 마닐라에서 정치하는 인간들은 이번 재난을 기회로 한몫 단단히 잡으려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많은 구호품들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엄청난 액수의 구호금을 받아서는 그 돈으로 구매한 것처럼 이미 받아놓은 구호 물품들을 포장하여 돈을 착복하고 또 구호품에다 자기들 얼굴과 이름이 새겨진 스티커를 붙여 재난지역으로 보내고 일부 구호품들은 다른 지역에 팔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그 말을 듣고 석봉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네, 설마 그 정치인들은 다들 부자들이잖아요. 그들도 돈을 내고 있다고 하던데. 그들은 부자들이면서 사기꾼들이지요. 남들이 낸 구호금을 자기가 낸 것처럼 꾸밀 뿐만 아니라 그 돈들을 착복하기도 하니까요. 석봉과 송 회장이 놀랍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할 말을 잃고 있자 라울이 말을 이었다. 너무 많은 구호단체와 기관들이 갑자기 생겨나 중구난방으로 구호금과 구호품을 걷고 있어서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도 않아요. 구호금은 수백만 불이, 구호품은 컨테이너로 100대 분량 이상이 모아졌다는 소문만 떠돕니다. 그런데 피해 지역에는 생수와 빵이 모자라서 아우성이라지 않아요. 쌀과 통조림을 던져주곤 사진만 찍고 가버리는 정치인들과 정부 고위 관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취사할 전기나 연료가 없고 물과 캔 오프너도 없는 주민들이 생쌀과 통조림을 들고 망연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송 회장과 석봉이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다바오 시장은 어제 또다시 시내에 있는 모든 식당들에게 당장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해서 시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음식값은 시청에서 지불하겠다고 했고요. 그 음식들과 식수 수백 통을 모아 어젯밤에 트럭 50대에 싣고 피해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음식점 주인들은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니 돈을 받지 않겠다고 시장에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장은 그 음식과 식수들을 덮은 천막에 다바오 시민들이 레이테 주민들에게 드리는 구호품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세요 라고만 적었대요. 아, 필리핀에 그런 정치인도 있습니까? 석봉이 놀랐다는 어조로 말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그런 좋은 일을 하고서도 자신의 이름을 홍보하지 않는 정치인을 석봉은 20년 가까이 필리핀에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송 회장은 고개를 쭉 빼고 그들의 대화를 경청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지가 어제까지 벌써 3번째예요. 다른 정치인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인물입니다. 마닐라로 돌아온 송 회장과 석봉은 D 긴급 구호센터에 자신들이 기부했던 구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했다. 석봉의 전화를 받은 구호센터 직원은 잠시 기다리라고만 하고 도통 응답이 없다가 잠시 후 전화가 뚝 끊겼다. 몇 번이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며칠 후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두 사람 이름으로 구호금을 받은 기록이 없다는 응답이 돌아왔다. 이 두테르테 2016년 5월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다바오 시장이었던 두테르테가 당선되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필리핀 국민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두테르테는 22년간 다바오시의 시장을 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한다. 모든 마약범들과 흉악범들은 다바오시를 수평으로 떠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수직으로 떠나도록 해주겠다. 라는 말로 유명한 두테르테는 그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2천여 명의 흉악 범죄자들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죽였다는 소문에 휩싸여 있었다. 죽은 이들 대부분이 마약, 강간, 납치, 살인 용의자들이었다. 시장이 되기 전에 오랫동안 검사로 일했던 두테르테는 흉악 범죄 용의자들을 체포하여 기소하더라도 그들이 얼마 후에 돈과 인맥을 이용하여 풀려나와 버젓이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다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자기 앞에 붙들려고는 하더라고 목소리를 높이곤 했다. 그래서 그는 필리핀의 부패한 법 체계 하에서는 범죄 척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범죄율이 높아만 갈 뿐이니 자경단들이 그들을 직결 처형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두테르테 자신이 자경단을 조직했다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당시 한국 나이로 72세의 두테르테는 집권 후 6개월 이내에 10만 명의 마약범들과 흉악범들을 죽여 마닐라만에 있는 물고기들의 살을 찌우겠다고 공언했다. 친서민 정책을 펴서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국민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두테르테가 누구야? 다바오시를 필리핀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든 시장이래. 다바오시에는 마약범, 강간범, 납치범, 살인범들이 없대. 그런 범죄자들은 자경단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대. 인간 말종들을 감옥에 넣어 국민들 세금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이 불만이라는 거야. 그래, 그거 말 되네. 특히 마약범들은 다 죽여야 마땅해. 대통령 선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지지율 3위에서 당선이 불가능해 보였던 두테르테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더니 대선 보름 전부터는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했다. 그리고 여당 후보였던 2위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대통령 취임 후 그는 마약 전쟁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매일 수십 명이 마약과 관련하여 살해되었다. 그 중에서 언론인이 살해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장에서 어느 기자가 언론인의 피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자 두테르테는 이렇게 대답했다. 언론인들의 특권 의식부터 버리세요. 부정을 저질렀거나 마약범들과 연루되어 있는 언론인이 살해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 말에 언론계가 들끓었다. 부자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막대한 광고를 무기로 부자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여진 필리핀의 언론들은 한국에 있는 여느 언론사의 주특기처럼 두테르테의 발언에서 부정을 저질렀거나 마약범들과 연루된 이라는 중요한 전제를 쏙 빼버리고 언론인들이 살해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노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필리핀 국민들 대다수의 반응은 냉담했다. 기자 나부랭이들은 대체 지들이 뭐기에 부정을 저질러도 괜찮고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도 괜찮다는 것이요? 일반인들은 범죄에 연루되어 죽어도 괜찮고 지들은 안 된다는 것이요 뭐요? 그 당시 마닐라에 출장 중이던 송 회장이 물었다. 두테르테의 강력한 통치 행위를 보면서 전두환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던데 정 사장의 생각은 어때요? 석봉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도리지를 했다. 부지불식간에 두테르테를 전두환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한국인들이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두 사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겠지요. 두 사람이 전혀 다르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회장님.
전두환은 기득권 세력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지만 두테르테는 군소 야당의 후보로 나서서 민주적인 선거로 당선되었습니다. 전두환은 친재벌 정책을 폈지만 두테르테는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천명하며 친서민 정책을 펴겠다고 하지요. 전두환은 깡패를 소탕한다는 구실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과 학생들을 살해하고 탄압했지만 두테르테는 마약범들을 소탕하고 있다는 점, 두 사람의 가치관이 크게 다릅니다. 송 회장이 고개를 갸웃하자 석봉이 좀 더 길게 설명했다. 두테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최후의 마약범을 붙잡아 감옥에 쳐넣거나 만일 그들이 원한다면 땅속에 파묻을 때까지 마약 전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져 불타는 형벌을 달게 받겠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너무 과격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필리핀 국민들은 두테르테에게 두 얼굴의 사나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착한 서민들에게는 천사, 나쁜 부자들과 흉악범들에게는 악마. 그래서 악마에게 경고하는 과격한 발언을 국민들은 환호합니다. 천사와 악마라. 네 회장님, 우리 몸에서 살이 썩으면 고름이 됩니다.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의 칼을 쥔 대통령은 과감하게 칼을 써서 고름을 덜어내야 합니다. 고름의 눈에는 자기에게 칼을 대는 대통령이 악마처럼 보이겠지요. 한국의 경우에도 필리핀의 마약과 같이 반드시 덜어내야만 한 고름덩어리들이 아직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친일파와 악덕 기업인들이 그들입니다. 그 고름들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한때 정신을 차린 국민들이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칼을 쥐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고름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래서 한국은 지금까지도 계속 병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귀중한 10년 동안 썩은 살에 칼을 대지 않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노무현은 권위의식을 내려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칼, 즉 권력마저 내려놓아버린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용서해주면 고름이 살 되는 줄 착각한 어리석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라는 칼을 쥔 훌륭한 지도자는 사리와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칼을 휘둘러 선한 국민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들 중에 섞여 있는 악한 자들을 도려내기 위해 냉혹하고 과감하게 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김대중이나 노무현같이 매사에 용서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천사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훌륭한 리더가 아닙니다. 선한 국민들에게는 천사와 같고 악한 국민들에게는 악마와 같은 두 얼굴을 가진 지도자가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3. 빈부격차. 나도양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본 있는 자들은 노동자가 많이 모여들수록 임금을 낮춰서 얼마든지 그들의 기름을 짜내었다. 송 회장은 필리핀을 자주 왕래하며 현지 투자 사업에 대해 석봉과 협의했다. 일주일 정도의 짧은 출장이 대부분이었지만 필리핀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름 이상 장기적으로 머물 때도 있었다. 그는 석봉을 통해 필리핀 사회와 한국 사회가 여러가지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와 대화하면서 사회를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송 회장이 필리핀에 출장 중이던 어느 날 한국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 근처의 호프집에 들어갔다. 밤 9시가 채 안 된 이른 시간이라 술집 안은 한산했다. 10개의 테이블 중에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얘기를 나누기 위해 다른 손님들과 멀리 떨어진 창가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정 사장, 한국과 필리핀은 70년도에 서로 비슷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두 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자질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는 지도자들의 자질보다는 서민들의 자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자질? 네, 회장님. 두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질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다릅니다. 첫째, 한국에 비해 필리핀은 서민들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제력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도 없고 절제도 없이 그저 애들만 많이 낳고 있습니다. 둘째, 8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서민들은 소득 분배 투쟁을 펼쳐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필리핀의 서민들은 소득 분배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1970년경에 두 나라의 인구는 3,500만 명으로 비슷했고 경제 수준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인구는 5천만 명, 필리핀 인구는 1억 1천만 명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은 연평균 7%, 필리핀은 4% 성장했더군요.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필리핀의 부자들과 서민들은 한국의 절반 정도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필리핀의 부자들은 한국의 부자들과 비슷하거나 더 부유합니다. 필리핀의 서민들은 한국의 서민들에 비해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송 회장은 그래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했다. 석봉이 설명을 계속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서민층 인구는 1,500만 명 늘어난 데 비해 필리핀의 서민층은 무려 7,50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한정된 일자리에 경쟁해야 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나눠 가져야 하는 일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수백 년 동안 카톨릭에 세뇌된 서민들이 산하 제한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대합니다. 서민들 스스로 세뇌에서 풀려나기 전에는 그 어떤 정치인도 산하 제한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80년대 민주화 투쟁 기억하시죠? 두 나라가 거의 같은 시기에 민주화를 성공시켰습니다. 필리핀은 1986년에 독재자 마르코스를 쫓아내어 민주화를 이루었고 한국은 1987년에 민주화 투쟁이 성공했습니다. 정치적 승리지요. 그때까지도 두 나라의 서민들 생활 수준은 크게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두 나라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필리핀은 민주화 투쟁이 성공한 후 분배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끼리 정권만 교체했을 뿐 서민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민주화 투쟁에서 멈추지 않고 임금 인상 투쟁으로 확대시켜 결국 성공시켰습니다. 안 주려고 버티는 부자들과 투쟁하여 90년대 말까지 10년 동안 해마다 10% 이상씩 생활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필리핀 서민들의 생활 수준 차이는 양국 정치 지도자들의 자질 차이가 아니라 양국 서민들의 자질, 즉 산하 제한에 대한 인식과 분배 투쟁 의지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의 경제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이 박정희의 공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박정희는 경제 발전에만 미미한 기여를 했을 뿐 서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는 오히려 방해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집권하고 있던 60년대와 70년대는 냉전 시대여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국에 엄청난 금액을 원조하고 지원했습니다. 담비사 모요는 말하기를 서방 국가들이 1957년부터 1980년도까지 아프리카 53개국에 지원한 원조금을 모두 합친 것만큼의 경제 원조를 오직 한 국가, 바로 한국에 쏟아부었다고 말하더군요. 필리핀보다 훨씬 많았던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요? 그렇게 많은 경제 원조를 받았던가요? 아무튼 1971년부터 우리나라가 필리핀을 경제적으로 앞섰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971년 이후 우리나라가 필리핀을 추월하여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서방 국가들의 막대한 경제 원조 외에 외국에 외화벌이 나간 광부들, 간호사들, 선원들, 중동 근로자들, 그리고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베트남 전쟁터에 끌려가 죽거나 다친 수많은 군인들 덕분입니다. 박정희 개인이 아니라 서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경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필리핀 경제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살해될 무렵인 1980년에는 우리나라 서민들이 필리핀 서민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주당 44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 우리나라 서민들의 월 급여는 10만 원이 채 안 되었고 그것은 필리핀 서민들과 비슷했지요. 그 이유는 경제 발전의 몫을 박정희가 부자들에게 몰아주어 재벌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서민들의 생활 수준은 박정희가 죽고 난 뒤 1980년대 민주화와 분배 투쟁이 성공한 이후부터 10년 동안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아하 하며 석봉을 말을 이해했다는 듯이 송 회장의 낯빛이 밝아졌다. 회장님, 서민들의 삶의 질은 단순히 임금 인상만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제도도 큰 역할을 합니다. 부자들의 검은 돈 거래를 차단하는 금융실명제,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국민의료보험제도와 각종 복지제도,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것들은 죄다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대체로 사회주의 정책들은 복지 정책들이고 그것들은 부자들에게 불리하고 서민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보호자인 박정희는 복지 정책을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왜곡하며 혐오했지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부자 친구들, 즉 재벌들의 급속히 불어나는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서민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자들의 인권 및 복지 개선을 요구하면 빨갱이로 몰아 감옥에 넣어 고문하고 죽였던 서민들의 적이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회장님. 송 회장은 고개를 주걱거렸다. 그러다가 또 다른 의문이 생겼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그런데 아까 정 사장은 필리핀 부자들이 한국의 부자들보다 더 부유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필리핀 정부는 한국 정부보다 가난할까요? 필리핀 부자들은 자본주의 이념에 투철합니다. 그들이 장악한 정치는 자본주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모든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겨 부자 기업인들은 거의 무한정의 자유를 원하고 정부의 간섭을 배제합니다. 부자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자유는 독점의 자유와 불공정한 경쟁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원하기 때문에 정부에 돈을 적게 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 밀수와 탈세를 합니다. 그러니 부자들은 많지만 정부는 가난할 수밖에요. 두테르테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는 있지만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송 회장은 또다시 아하 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석봉의 설명에 필리핀의 현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간과하고 있었던 한국의 현실도 얼핏 눈에 들어와 깨닫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석봉은 자그마한 체구에 가무잡잡하고 그저 그런 평범한 외모를 가진 중년의 사내다. 그런데도 유독 그의 눈빛만은 혈기 넘치는 20대 젊은이들만큼이나 형형했다. 석봉은 송 회장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에 고무되어 기분이 좋아졌다. 고대의 어느 현자가 말했다. 깨어있는 자는 인식, 즉 지식과 깨달음을 갖고 있지만 아는 척하는 자는 의견, 즉 느낌과 생각만을 갖고 있다고. 송 회장은 그가 난생 처음으로 만난 열려있고 깨어있는 부자였다. 두 사람은 어느덧 나이를 초월하여 서로 우정에 가까운 존경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조그마한 그릇에 담긴 땅콩이 어느덧 바닥을 드러내자 석봉이 안주로 뭘 시키면 좋을지 물었다. 송 회장은 창문 너머에 보이는 과일 자판을 눈치챘다. 자판 주인은 흐릿한 눈빛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벌써 1시간 이상 과일에 관심을 두거나 값을 물어보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망고 몇 개만 사면 어떨까요? 노르스름한 망고는 보기만 해도 그의 입안에 군침이 고이고 마음까지 즐거워졌다. 네, 저기 수화도 보이는군요. 그것도 몇 개 사겠습니다. 석봉이 웨이터를 불러 지갑에서 꺼낸 200페소를 주면서 망고와 수화를 사오게 했다. 필리핀에서는 자몽을 수화라고 부른다. 웨이터가 밖으로 나가 과일을 고르며 흥정을 하는 것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송 회장이 물었다. 저 좌판에 있는 과일을 다 산다면 얼마쯤 될까요? 아마 1500페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4만 원이 채 안 되지요. 그럼 저 과일을 밤새 다 팔았을 때 절반은 남을까요? 제가 과일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절반 정도 수익이 난다 하여도 수익금 중에서 일부는 이 동네를 관할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들에게 보호비를 준다고요? 네, 필리핀에서는 한국에서와 같은 동네 양아치들이 없는 대신에 경찰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허, 경찰이. 송 회장은 어이가 없는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경찰의 급여가 워낙 적으니 그들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곳곳에서 손을 벌립니다. 이윽고 웨이터가 망고를 썰어 접시에 담아 나오자 송 회장이 100페소를 꺼내 그에게 팁으로 주었다. 그러자 선량하게 생긴 20대의 젊은 웨이터가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허리를 굽실거렸다. 그러자 홀 안에서 일하던 남녀 종업원들이 시중을 들겠다며 춥춥한 표정으로 두 사람 주위에 모여들었다. 아유구용이라고. 송 회장은 갑자기 구차스럽게 아첨하는 그들이 탐탁스럽지 않다는 듯 뜨악한 얼굴로 외면했다. 석봉이 옆에 도사리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무어라 따갈로그어로 말하자 그들은 슬금슬금 사라졌다. 송 회장이 망고를 수저로 떠먹고 있는 동안 석봉은 바지가랑이 안쪽에서 꺼낸 잭나이프로 수화의 껍질을 벗겼다. 송 회장이 놀랍고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아니 정 사장, 그 칼을 평소에 몸에 지니고 다녀요? 아, 네, 호신용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자국민들은 법적으로 총을 소지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송 회장은 잠시 입을 다물고 석봉우 손에서 날렵하게 움직이는 나이프를 유심히 관찰했다. 9cm 정도 되는 양날이 시퍼렇게 살아 형광등 아래에서 빛을 발했고 칼끝은 송곳처럼 날카롭고 예리했다. 석봉이 소화를 벗겨 송 회장에게 건네면서 아까의 대화에 미련이 남아있는지 다시 필리핀 사회의 모순에 대한 화제를 이어나갔다. 필리핀의 빈부격차는 신분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서민은 대를 이어 서민, 부자도 대를 이어 부자가 되어왔습니다. 부자들은 서민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귀족처럼 생활하는 것에 희열을 느낍니다. 조금 전에 보신 저 행상인과 이곳 종업원들처럼 필리핀 부자들은 아주 값싸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 하나 까딱 않고 서민들에게 시켜 먹고도 오히려 서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오만한 소수의 부자 지배자들과 겁먹은 다수의 서민들이 사는 사회지요. 과거 조선시대와 유럽의 신분제 봉건주의 사회도 이러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합니다. 그때는 총칼로 지배했겠지만 지금은 자본으로 지배하는 차이겠지요.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요? 네, 사람이 귀해지면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필리핀 서민들이 산하 제한을 하여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말인가요? 네, 회장님. 한국은 젊은이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애 낳기를 꺼려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사람이 귀해졌다는 말을 못 듣고 있어요. 싸구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들여서 일을 시키니까 한국 서민들의 가치가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분노의 포도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몫에 일자리가 있으면 10명이 달려들어 품삯을 떨어뜨리기 위해 다퉜다. 품삯이 떨어져도 작물값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이것은 썩 수지가 맞는 장사였다. 대지주는 좋아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광고지를 찍었다. 송 회장은 말문이 막히면서 자괴감이 들었다. 그의 회사에서도 여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봉이 말을 계속했다. 필리핀도 해마다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려 치면 어라 이놈 보게 지금 그 임금으로도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 당장 그만둬 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물가 수준만큼 하청 단가가 오르지 않으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인상할 수 없을 것이고 오르지 않는 임금이라도 받고 일하겠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줄을 서 있다면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국인들의 일자리는 점차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넘어가겠구려. 그 대신 대기업의 이익은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날 것이고 거꾸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어서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이 높아지면 대기업들은 하청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기업 오너들의 개인재산 불리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대기업 직원들이 중소기업 직원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를 받기도 힘들 것입니다. 송 회장이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깊이 들여다보면 대기업들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한국인 노동자 전체에게 아주 불리한 정책입니다. 송 회장이 고개를 주걱거리자 석봉이 계속 자기 생각을 펴나갔다. 부당한 분배를 부당하게 느끼지도 못하고 부당함에 한가할 만한 기계도 없고 겁도 많은 서민들이 필리핀 인구의 90%를 차지합니다. 가난한 서민들은 부자들 앞에서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면서 어떻게든 부자의 호감을 사려고 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속으로는 이 새끼 하면서도 웃는 낯빛을 하면 당장의 핍박의 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서민들의 생활 방법이 되고 현명한 처세술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한국 사회도 빈부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필리핀 사회와 비슷해질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필리핀 사람들보다 우수하고 똑똑한데 설마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 민족이 우수하고 똑똑하다고요? 외국인들의 객관적인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2천만 한국 민족이 무려 75년 동안이나 김씨 가족의 독재 체제 하에서 지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수의 구성원들이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소수에게 철저하게 세뇌되어 비참한 노예 생활을 참고 견디는 것을 똑바로 보고 있는데 어찌 그 민족을 우수하고 똑똑하다고 인정할까요? 북한과 남한은 서로 다른 민족인가요? 송 회장은 또다시 말문이 막히면서 얼굴이 화끈 달았다. 충격을 받았다.
가슴에는 멍해가 내려앉은 듯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스스로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렇듯 속마음이 표정에 다 드러나는 사람들은 겁이 많다고들 한다. 그래서 송 회장은 겁이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겁 많은 사람이라도 나서야 할 때가 닥치면 과감해지곤 한다. 게다가 그는 솔직하고 가슴이 열려있는 사람이다. 열린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하거나 상식으로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솟아오르곤 한다. 그는 석봉의 다음 말이 이어지기를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한때 남한의 한국인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포갑에 힘으로 대항하여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았고 분배투쟁을 하여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지만 질이 다르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돈으로 한국을 지배하는 갑부들의 교묘하고도 치밀한 계략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날로 확대되어가는 빈부격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다가는 다른 나라 민족들이 남한도 북한과 똑같은 나약한 민족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남북한 서민들이 필리핀 서민들과 질적으로 비슷하다고 업신여길까 걱정이 됩니다. 정 사장, 그렇다면 우리 남한이 지금보다 더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우선 서민들이 정신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부자들에게 자기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빼앗기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합니다. 부자들이 공정한 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부자들이 갈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 회장이 석봉의 신념이 느껴지는 눈빛을 보았다. 석봉이 한숨을 돌리더니 말을 이었다. 이곳 지성인들이 말하더군요. 필리핀의 부자들에게서 일한 것에 대한 정당을 받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유태인에게 받아내기보다 더 힘들다. 유태인은 흥정을 할 줄 안다. 하지만 필리핀 부자들은 자기가 주고 싶은 돈만 내놓고 직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는다. 그러고선 그 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자기가 진땀 흘려 일한 자기 돈이라고 믿어버린다. 송 회장은 속으로 말했다. 한국의 부자들도 똑같소. 나도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회장님, 그러한 부자들이 거드름을 빼면서 수고했어 하며 서민들의 등을 도닥이는 수작을 부리면 고개를 수그리고 황송할 것이 아니라 굴욕을 느끼며 붕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몫을 빼앗기지 않도록 싸우거나 이미 빼앗긴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어 서민들의 몫을 지켜준다면 좋겠지만 부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입법기관에서 부자들 스스로 공정한 분배를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혁명과 투쟁입니다. 혁명과 투쟁? 송 회장은 또다시 움찔했다. 그의 가슴속에 소용돌이 치는 두려움을 안겨주는 단어들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청소년기에 5.16 군사 쿠데타의 주모자들이 혁명이라고 부르짖던 시대를 경험한 바 있었고 암울하고 살벌한 군사 독재에 맞선 민주화 투쟁과 시민혁명, 부자들에 맞선 임금 인상 투쟁까지 근 30년 가까이 지켜보았던 세대이다. 하지만 석봉의 눈빛은 확신과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듯 침착했다. 그의 어투에는 분노할 경우 보이게 되는 기백 같은 기상이 어려 있었다. 네, 회장님. 서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이 없는 한 공정한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빈부격차는 계속 확대될 것이며 부자들은 계속 서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을 것입니다. 송 회장이 생각을 정리하느라 잠시 침묵하는 사이에 석봉이 다시 말을 이었다. 송 회장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부자들 중에는 직원들 덕으로 재산을 모았으면서도 직원들 앞에서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요. 송 회장은 또다시 침묵했다. 그의 눈은 석봉의 어깨 너머 술집벽에 걸려있는 푸른색 형광 불빛에 머물렀다. 모기를 유인하여 불태워 죽이는 제품이다. 하지만 그 전기 제품에 호기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론가 시선을 옮겨 당황하고 있는 그의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공정한 분배, 빈부격차, 혁명과 투쟁, 직원들 앞에서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부자들. 석봉도 말을 멈추었다. 망고와 수화를 먹으면서 가만히 송 회장의 눈치를 살폈다. 한동안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던 그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자 석봉은 역시 이분은 깨어있는 부자구나 라고 생각했다.
맥주 한 잔을 쭉 들이킨 송 회장이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경제인들의 모임에서 초대한 경제학자들은 경제 발전과 분배에 관해서 낙수 효과를 강조하던데 저도 그 말을 들어봤습니다만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라면 글쎄요, 저의 짧은 소견을 회장님께서 건방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며 뒤부터 다졌다. 그러자 송 회장은 나는 정 사장의 솔직한 의사표현을 좋아하니 어서 말해보세요 하고 재촉했다. 석봉은 생각을 정리하는 듯 잠시 송 회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회장님, 낙수 효과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낙수 효과가 사기라. 내 주위에는 그 이론이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던데 의외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해도 될까요? 송 회장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물었다. 절대 다수의 부자들과 경제학자들은 낙수효과 이론이 21세기 자본주의 이론과 정부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이론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리면 궁극적으로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는 2000년대 초부터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던 이론이다. 이분은 열린 가슴을 가진 부자다라는 생각을 품고 석봉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바를 열의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부자들의 그릇에 재물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면 그 아래에 있는 서민들의 그릇에 재물이 떨어진다는 것이 낙수 효과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자들의 그릇을 계속 키워 흘러넘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흘러넘치기 전에 재물을 계속 자기들만의 새로운 그릇에 연결하여 담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부자들의 그릇은 언제쯤에나 넘칠 것이며 서민들의 그릇에는 언제쯤에나 재물이 떨어질까요? 석봉의 질문에 송 회장이 생각에 잠겼다. 부자들이 그릇을 키워버린다. 부자들이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연결한다. 석봉이 송 회장의 표정을 살피며 잠자코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이윽고 그가 뭔가 깨달음이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재물이 증가한 만큼 기업을 키우거나 계열사를 만들면 그 기업을 통해 벌어들인 재물은 계속 그 그룹 안에서만 머물고 그 그룹과 관련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재물이 나눠지지 않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회장님. 저는 필리핀에 살면서 이곳 부자들이 그런 식으로 거대한 재벌 회사들을 만들고 계속 계열사를 만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와 비슷한 하청 시스템을 만들어 하청업자들을 철저하게 지배합니다. 하청업체들은 재벌 기업에 넘쳐나는 재물을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내는 입장이 아니고 재벌 기업이 인위적으로 짜놓은 분배 구조 속에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재벌 기업에 턱없이 유리한 하청 단가를 미리 정해놓거나 최저 입찰 구조를 만들어 하청업체들끼리 제살깎기 경쟁을 부추깁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부자와 대기업들이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분배 구조를 만듦으로써 계층 간의 공정하고 자연스러운 부의 분배를 방해한다는 말이군요. 네, 회장님. 그러한 불공정한 분배 구조를 서민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서민들을 속이기 위해 학자들을 동원하여 낙수 효과라는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더러 서민들에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희망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재벌과 하청 구조 속에서는 그 이론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송 회장은 속으로 뜨끔함을 느끼며 입을 다물었다. 그 자신이 그동안 낙수효과 이론과 하청 구조의 혜택을 많이 받아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어쩐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석봉이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역사적으로 서민들이 투쟁하지 않았는데 그 나라의 수많은 부자들이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서민들과 나누려 했던 적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송 회장은 대답이 궁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이 존재한 것 같지 않았다. 석봉이 힘주어 말했다. 그의 어투에서는 어딘가 야생의 냄새가 풍겼다. 필리핀처럼 지배층들이 부와 권력을 세습하면서 자꾸만 그릇을 키워버린다면 부자 그릇을 넘쳐 흘러 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평생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한 서민들이 자꾸만 커지고 있는 요사스러운 그릇을 깨버린다면 혁명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릇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개혁이라 불릴 것입니다. 송 회장이 납득한다는 뜻으로 웃자 석봉이 말을 이었다. 혁명이든 개혁이든 결국 서민들의 투쟁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를 정해두고
그 그릇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자는 말이군요.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부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과 같군요. 아, 네, 회장님, 그렇습니다. 부의 상한선. 송 회장이 부의 상한선이라 하자 석봉이 탐복했다. 정 사장 말을 듣고 보니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의학에서는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통제하는 전두엽이 대뇌에 있다고 해요. 전두엽에 문제가 발생하면 통제 능력을 잃게 되고 그 사람은 미치광이가 된대요. 부의 축제도 통제 능력을 잃으면 서민들의 폭동에 직면하거나 혼란에 휩싸여 미친 사회가 되겠군요. 전두엽이 인간의 욕망을 적당한 선에서 통제하여 미치광이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처럼 부의 상한선을 정해 미친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군요. 부의 상한선을 정하면 그때 비로소 낙수의 효과도 발생하겠고.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부의 상한선은 욕망의 통제선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욕망의 통제선. 네, 회장님. 저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이든 타이든 탈세와 부정행위를 수없이 저질러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업가들과 공모하지 않으면 제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경험상 저를 포함한 사업가들의 뇌리 속에는 근본적으로 폭리를 포함한 불공정 행위와 밀수, 탈세 같은 불법 행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불공정 행위와 불법 행위들도 사업가들 스스로 통제해야 합니다. 어느 선 이상은 넘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욕망의 통제선이 필요합니다. 석봉의 말을 들으면서 송 회장 자신은 사업을 해오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공정 행위와 불법 행위들을 저질렀었는지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석봉의 말은 특히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거의 모두에게 해당하는 뼈아픈 지적이었다. 말을 끊고 잠시 송 회장의 눈빛을 살피던 석봉이 말을 이었다. 인간은 자신의 정력을 한 곳에 쏟아부으면 다른 욕망은 시들해진다고 합니다. 사업가는 재물을 모으는데 정력을 쏟아부으니 사랑과 우애, 배려, 절제와 같은 좋은 심성이 시들해져 버리는 모양입니다. 사업가는 양심이 없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떠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가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안 그러시나요? 제 말이 맞지요? 라는 의미로 석봉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 말을 듣자 송 회장은 벼랑간 머리를 움츠렸다. 또다시 가슴이 뜨끔하여 대꾸를 못하고 얼굴이 한순간에 헬쓱해졌다. 벌린 입을 다물지도 못했다. 뭐라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석봉이 방금 한 말은 얼핏 듣기에 흔한 것 같아도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게다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은 송 회장에 대한 결례라고 여길 수 있거나 그를 그만큼 신뢰한다고 여길 수 있었다. 석봉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그는 당연히 후자에 무게를 두었다. 그리고 석봉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아무런 거리낌도 주저하는 기색도 없이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석봉에 비하면 자기는 참으로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끄러운 마음도 들어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표현을 해서 회장님을 언짢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석봉은 겸연쩍고 미안한 기색으로 말했다. 그제야 송 회장이 얼굴을 펴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요, 정 사장. 속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을 정도로 나를 믿고 편하게 생각해주니 오히려 내가 고맙소. 나도 정 사장만큼이나 솔직해졌으면 좋겠소. 그것은 사실이었다. 석봉의 얘기를 듣고 보니 사업가들이 정치를 하면 권력을 사리사욕 채우는 도구로 이용할 게 뻔하고 더 많은 재물을 쌓는데 활용할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송 회장은 그를 신뢰하는 석봉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보다 10살이나 나이가 적지만 석봉의 의연하고도 진솔한 태도에 야릇한 경이감을 맛보았다. 사업상 이해관계에 얽혀 서로 속이고 속는 남자들 사회에서 함께 술 마시고 떠들며 싸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는 좋은 친구를 얻은 기분이 들더니 어느덧 차분한 감정이 흘러 그의 가슴속 가득히 차올랐다.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행복을 느낀다. 대화 상대가 자신의 가치관에 공명하는 것을 느끼면 그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공고해진다. 공명 현상이 일어나면 서로 같은 편이라는 느낌과 함께 마음도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 그것이 바로 우정이고 동지애다. 송 회장과 석봉은 서로의 가슴속에서 동지애를 발견했고 대화를 나눌수록 그것이 점차 커가는 것을 느꼈다. 세상을 살면서 마음과 뜻이 서로 같아 서로 나무랄 데 없는 벗을 만나는 것만큼 바라고 기꺼운 것이 어디 있으랴.
밤이 깊어지자 호프집은 손님들이 더 많이 들어와 빈자리가 없이 꽉 찼다. 두 사람이 앉아있는 바로 옆 테이블을 차지한 필리핀 젊은이들은 안주도 없이 연급 후 맥주를 들이켰다. 그들은 서로 무엇인가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며 유쾌한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가까이 혹은 멀리 떨어진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현지인들도 매 한 가지로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송 회장이 사방을 뚜렷뚜렷 하고 있을 때 두어 개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있던 두 여인들과 그의 시선이 마주쳤다. 여인들이 방긋 미소를 던졌고 그중 한 여인이 베슬베슬 웃으며 송 회장 곁으로 다가왔다. 헤이 프렌드, 당신들은 일본 사람이에요? 나이는 20살이 갓 넘어 보이는데 그녀에게서 풍기는 진한 향수 냄새가 어딘지 모르게 퇴폐적인 느낌을 주었다. 너무 짙은 화장도 주위의 다른 여자 손님들과는 확연하게 대조적이어서 석봉으로서는 그녀와 친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뿐더러 꿈에라도 볼까 꺼려지는 부류의 여인이었다. 아니요, 우리들은 한국인이요. 우리끼리 조용히 할 말이 있으니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석봉이 관심 없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며 퉁명스럽게 대꾸하자 아가씨는 석봉을 힐끔 흘겨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송 회장을 향해서는 여전히 눈웃음을 쳤다. 오케이, 나중에 얘기 다 끝나면 불러주세요. 미소 띤 예쁘장한 얼굴에 은근하고 매혹적이고 섹시한 억양이었다. 송 회장이 몸을 돌리려는 그녀에게 수화 한 개를 주자 환하게 웃으며 다시 가볍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흘낏 석봉의 눈치를 살폈다. 퉁명스럽던 석봉의 표정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눈매는 다소 온화해졌다. 아가씨가 동료들에게 돌아가 흉을 보았다. 머리가 희끗한 신선한 인상이 참 좋은데 그 옆에 앉아있는 거무튀튀하고 못생긴 녀석은 얼마나 쌀쌀맞던지 쳇 밥맛 없어. 그녀의 거칠게 툴툴거리는 말은 거리도 좀 되거니와 요란스러운 음악이 술집의 시멘트 벽에 메아리치고 있어서 석봉의 귀에까지는 들리지 않았다. 송 회장이 잭나이프로 소화를 부지런히 벗기고 있는 석봉의 거동을 지켜보면서 고개를 갸웃했다. 그로서는 젊은 아가씨들과 잠시 얘기를 나눠보아 나쁠 것 같지 않았다. 이국 여성에 대한 본능적 호기심이 있었지만 딱히 모입을 할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석봉의 차가운 내침에 섭섭한 감정이 없는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석봉이 몸을 파는 천착한 여자와는 말을 섞는 것 자체도 노골적으로 싫어해서 그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해볼 분위기가 아니었다. 호프집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은 송 회장의 눈에 다들 착한 서민들처럼 보였다. 시켜놓은 술과 안주를 보아도 지갑에 여유가 없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그늘이 없었다. 저 사람들은 다들 가난해 보이는데도 어떻게 모두가 다 행복해 보이는군요. 정말로 자신들의 형편에 만족하며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꾸지 못하는 형편이니까 포기하며 살자는 것일까요? 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정 사장의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내 생각에는 후자일 것 같아요. 석봉이 소화 한 조각을 송 회장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반반인 듯 싶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서민들은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사는 서민들은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고요. 아, 이 나라가 카톨릭 영향이 강하니까 네, 종교가 현실을 바꾸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나약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변화를 시도하려는데 신의 뜻에 어긋난다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곧바로 위축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보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필리핀 서민들 중에 학습된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면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회장님. 학습된 무력감. 심리학자들이 실험용 쥐 한 마리를 상자 안에 넣고 상자 바닥에 쥐가 고통을 느낄 정도의 전류를 흐르게 했다. 입구는 투명한 유리로 막혀있다. 실험 결과 초반에 쥐는 전기 충격이 가해지면 무조건 입구로 달려가지만 그때마다 유리벽에 부딪혀 나뒹굴었다. 상자를 탈출하고자 하는 시도는 유리벽이라는 장애물 앞에 번번이 좌절되었다. 이런 일이 수십 번 반복되면 쥐는 마침내 자기가 처한 상황에 굴복하고 만다. 도망가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바닥에 엎드려 전기 충격의 고통을 감내하는 수동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일단 이 상태가 되면 쥐는 입구의 유리벽을 치워도 감히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한다. 코끝에 바깥의 신선한 공기가 느껴져도 나가리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바닥에 엎드려 고통을 참는다. 송 회장은 어린 시절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생각났다. 평소에 구박을 많이 당하던 개는 진짜 먹이를 보여줘도 쉽게 다가오지 않더군요.
변화하려고 시도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겁먹은 강아지나 같지요. 맞습니다, 회장님. 겁먹은 강아지. 하하. 필리핀을 비웃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예전에 비해 많이 무력해졌어요. 원하는 조건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시도조차도 안 해요. 조건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누군가가 미리 그들을 위해 갖춰 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지 않는 조건을 맞게끔 만들려고 시도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처럼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은 거들떠 보지 않고 대기업만 찾아다니니 원. 그 말에 석봉이 한숨 섞인 말을 토해냈다. 회장님 회사는 중견기업인데도 그렇습니까?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에도 젊은이들의 맑은 시선으로 보면 무엇이든 시도하고 도전해 볼 만한 것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개척 정신도 약한 탓이겠죠. 젊어서 늙은 노인이 되어버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저 부자들이 적선하듯 던져주는 푼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애완견 같다고 누가 그랬습니다. 송 회장이 동의한다는 눈빛을 띄우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요. 삶의 목표가 없이 사는 부자의 애완견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쉰 뒤 말없이 두 팔꿈치를 탁자에 개고 팔짱을 끼었다. 잠시 생각이 잠긴 그가 말을 이었다. 얼마 전 리더십 강좌에서 만난 강경수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배가 출항해서 바다 위에 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항해라고 하지 않는다. 가고자 하는 항구가 있어야 항해다. 목적으로 하는 항구 없이 그저 바다 위에 떠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그것은 표류일 뿐이다. 한때의 바다 사나이 석봉은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 멋진 표현을 듣게 되자 감탄했다.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표류하는 가난한 젊은이들, 서민들. 또 송 회장은 석봉과 대화를 나누면 오랫동안 갇혀있던 곳에서 빠져나오는 듯한 후련하고 거뜬한 느낌을 받곤 했다. 무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 그리고 석봉은 환갑이 훨씬 지난 나이에 천진한 웃음을 짓는 송 회장이 무척 좋았다. 그들은 서로 얼굴에서 밝은 빛이 어른거린 것을 보았다. 대화의 끝이 서로 공감되면 어떤 행복감 같은 충만감이 흐뭇해졌다. 친밀한 기쁨을 나누는 두 사람은 가치관이 닮아가면서 그들의 운명도 서서히 닮아가고 있었다. 석봉은 상록수에서 동혁이 건배의 손을 잡고 했던 말이 떠오르며 마음속으로 빌었다. 송 회장님, 벌판 후 모래보다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주십시오. 정 사장, 사업은 잘 되나요? 한때는 잘 나갔지만 2008년 이후부터 별로입니다. 벌써 11년째 이익도 손해도 아닌 수준으로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이 매년 6%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 과실은 부자들이 다 훑어가 버리고 저와 같은 하청업자들과 서민들은 생활 수준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요. 어떻게든 나아져야 할 텐데 걱정이 크겠군요. 송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다. 석봉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묻어나왔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괜찮습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 경구가 좋은 말을 해주었어요. 잘 나갈 때는 성취를 즐기고 못 나갈 때는 인생 자체를 즐기라고요. 한창 잘 오르다가 평지로 내려가기 시작하던 몇 년 동안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었었는데 지금은 사업에 집착하기보다는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때 아가씨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간지럽게 들려왔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려보니 일단의 필리핀 청년들이 아까 그들 테이블에 찾아와 말을 걸었던 아가씨와 그 일행들에게 수작을 걸고 있었다. 그들은 뭐가 그리도 좋은지 시끄럽게 조잘됐다. 송 회장이 내심으로는 저 젊은 아가씨들과 잠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인생을 즐기는 것들 중에 하나일 터인데 하는 생각이 났지만 애써 잊기로 했다. 잠시 후 계산을 끝낸 그들이 짝을 지어 우르르 밖으로 나갔다. 송 회장의 마음도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가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얼른 고개를 돌려 마음속에 실망감이 번지는 것을 가까스로 차단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만남을 통해 석봉이 시시한 농담이나 쓸데없이 시시덕거리는 것보다는 진지한 대화를 좋아하는 줄 이미 알고 있던 터라 송 회장은 속으로만 짧은 한숨을 쉰 후 실망한 눈을 추레한 차림에 다른 필리핀 손님들에게로 돌렸다. 하루하루 버텨가기가 숭갑바할 그들이기에 다들 여유가 없어 보였지만 얼굴과 목소리는 하나같이 밝고 명랑했다. 소화 껍질을 다 벗기고 나자 석봉은 칼날을 물수건으로 정성스레 닦은 후 접어 정강이 속에 숨겼다.
송 회장이 수화 한쪽을 집어 움쑥 깨물자 씁쓸하고 달달한 즙이 입 안에 고였다. 입을 오물거리면서 술집 안을 휘 둘러본 후 그들의 사업 얘기로 화제를 돌렸다. 아무래도 샌드위치 판넬은 주택용으로는 무리지요. 네 회장님, 지난 3년간 7군데의 주택단지에 샌드위치 판넬로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서민들의 반응을 관찰해 보았는데 부정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어떤 면이 부정적이었나요? 송 회장의 표정이 금세 실망하는 빛으로 바뀌었다. 그는 속내를 감출 줄 모르는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이다. 첫째는 방탄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필리핀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총을 소지하고 있는데 누군가와 원한 관계에 있을 때 샌드위치 판넬 집 벽은 밖에서 쏘는 총탄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집의 개보수 문제입니다. 서민들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완벽한 상태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돈이 좀 더 모인다거나 자식들이 늘어나면 벽의 일부를 허물고 방을 하나 더 늘리거나 창과 문을 더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샌드위치 판넬을 교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들의 수요에 맞추어 전국의 마을마다 판넬 대리점을 두어야 합니다. 교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종류와 크기의 판넬을 쌓아둬야 합니다. 그게 섬이 7,000개나 되는 필리핀에서는 비현실적이거든요. 게다가 대단위로 건축하는 경우가 아닌 소규모로 개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단가가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하는 것이 벽돌로 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주택보다는 벽돌로 지어진 주택을 선호합니다. 송 회장이 또다시 고개를 주걱거렸다. 특히 방탄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듣자 필리핀에서 살아보지 않은 그로서는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는 깨달음이었다. 그래서 현지 사정을 제대로 조사하고 이해하기 전에 함부로 서둘러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회장님의 제품을 선호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야입니까? 송 회장이 금세 반색을 했다. 석봉은 송 회장의 뺨이 기대감으로 빨갛게 물드는 것을 보며 역시 이분은 진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냉동 창고와 학교 건물입니다. 필리핀은 사철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식품들이 쉽게 상합니다. 문제는 전기료가 한국보다 2배 가까이 비싸다는 것인데 이 문제만 해소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만 가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냉동 창고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단시일 안에 시공이 끝나고 단열 효과가 탁월한 회장님의 제품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학생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니 학교도 그만큼 많이 지어야 합니다. 날씨가 더운 필리핀에서 거의 모든 국립학교에는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조차 없는 교실이 수두룩합니다. 단열이 잘 되는 샌드위치 판넬로 벽과 지붕을 시공하여 큼지막한 창을 낸다면 학생들과 교사들이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학교는 굳이 방탄일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정 사장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하하하. 송 회장이 기분 좋게 웃었다. 그 웃음에서 석봉에 대한 신뢰감이 엿보였다. 이윽고 망고와 소화를 놓았던 접시들이 깔끔히 비자 그들도 서둘러 맥주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호프집을 나오니 그들보다 먼저 나온 젊은 주정꾼 3명이 어슴푸레한 거리를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가게 안에서는 비틀거리더니 밖에 나와서는 셋 다 씩씩하게 걸었다. 마닐라의 밤거리에서는 신산스러워 보이는 노숙자들이 어릿어릿 해인들의 눈치를 보며 손을 내밀고 있었다. 4. 새로운 시도. 송 회장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서민들의 불만을 다독여 똥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부자와 서민들 간의 빈부격차가 무한정 벌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빈부격차에 어떠한 상한선을 두고 제한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자본가들이 원하는 무한정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자유를 통제하지 않으면 미친 사회가 될 거라고 우려했다. 송 회장의 사촌 동생 중에 동양학을 연구하는 송인철 교수가 있는데 언젠가 그가 이런 말을 했다. 형님, 좌우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좌석 오른쪽에 붙여놓고 가르침으로 삼는 글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글이 아니라 술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술독이 좌우명의 기원이란 말인가? 네, 형님. 옛날 제 나라에서는 황공이 죽자 묘당을 세우고 각종 제기를 진열해 놓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상한 술독이었다고 합니다. 텅 비어 있을 때는 기울어져 있다가도 술을 반쯤 담으면 바로 섰다가 가득 채우면 다시 엎어지는 술독이었답니다.
하루는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그 묘당을 찾았는데 공자가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고 하고 물었더니 담당 관리가 설명해 줬겠지요. 그 말을 듣고 공자는 무릎을 탁 치면서 제자들에게 물을 기르와 그 술독을 채워보도록 했습니다. 과연 비스듬히 세워져 있던 술독이 물이 차오름에 따라 바로 서더니만 나중에 가득 채워지자 다시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재미있는 술독이구만. 네, 그때 공자는 제자들에게 공부도 이와 같은 것이다. 다 배웠다고, 즉 가득 찼다고 교만을 부리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법이라고 말했답니다. 아우 말을 듣고 보니 역시 공자는 사소한 것에서도 큰 깨달음을 얻는 천재였나 보네. 네, 그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온 공자는 똑같은 술독을 만들어 의자 오른쪽에 두고는 스스로를 가다듬었다고 하니 깨달은 후에 그것을 실천한 훌륭한 위인이지요. 송 회장은 사촌 동생의 좌우명에 대한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와 권력도 제황공의 술독처럼 일정한 크기, 상한선을 정하여 두고 그 크기를 가득 채우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무너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다. 그래서 송 회장은 우선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부터 소득 분배의 상한선을 정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겨날 것인지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것은 그가 몇 년 전부터 생각해왔던 환갑이 지나면 새로운 인생을 시도해 보리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했다. 2018년 2월 12일 부산 중앙동의 호프집에서 세 사람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석봉이 구정을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 오랜만에 한국 나들이를 하여 송 회장과 경구가 함께 만났다. 옆 테이블에서는 부두 노동자들로 보이는 사내 두 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목소리가 굵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는 의도가 없었어도 생생하게 들려왔다. 머리숱이 적고 이마가 넓어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사내가 말했다. 자네는 가진 자들이 손에 쥐인 것을 지키기 위해 쏟아붓는 노력과 없는 자들이 빼앗기 위해 쏟는 노력의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그보다 젊어 보이는 안경 쓴 사내가 얼른 대답했다. 가진 자의 노력이 2배 정도 클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의 말은 자신이 없다는 투에서 맥이 빠진 어감이었다. 나이 든 사내가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다는 듯이 허청 나오는 웃음을 웃으며 말했다. 허허허, 나도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 학자가 20배나 크다고 하네. 네, 20배씩이나? 없는 자들이 요구하는 노력보다 가진 자들이 지키려는 노력이 20배나 강하다는 말인가요? 안경제비 사내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경악이 묻어 있었다. 그렇다네. 지금 우리 회사에서 오너 편에 서 있는 부장급, 팀장급 이상 임직원들 수가 30명이네. 만약 그 학자의 주장이 맞는다면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들의 힘은 30 곱하기 20, 무려 600명 노조원의 힘에 해당하네. 그런데 우리 회사의 노조원 수는 몇이지? 354명입니다. 354명이라 가진 자의 힘 600명에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는가? 그렇군요. 부장 팀장들은 주주도 아니고 이 사회 멤버도 아니면서 왜 오너 편에 서 있지요? 그 녀석들도 우리들처럼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노동자들 아닌가 말이에요. 그들이 노동자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편에 선다면 우리 힘이 기득권의 힘보다 세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공정한 분배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자들을 일컬어 부잣집 머슴이라고 하고 부잣집 개라고도 부르네. 머슴과 개들은 부자 말만 듣지. 그런 부장들과 팀장들을 머슴새끼 또는 개새끼라고 불러야겠군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되돌아보세. 일본 지배자들에게 잘 보여 자기들만의 일신영달을 바랬던 친일파들은 소수였네. 그 친일파들은 일본인이 아니면서도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이 되려고 했고 충성 경쟁을 하느라 일본인보다 더 지독하게 같은 민족을 괴롭혔었네. 우리 회사의 팀장급 이상 임직원들은 오너가 아니면서 오너보다 더 기득권층 행세를 하고 오너보다 더 지독하게 노동자와 직원을 괴롭히는 자들이네. 일제강점기 시대의 친일파들과 똑같은 자들이지. 일본인들이 발라먹고 난 살없는 뼈다귀에 환장한 똥개 친일파들처럼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팀장급 이상 임직원들은 오너가 던져주는 허연 뼈다귀에 감지덕지 않은 똥개 새끼들이네. 네, 똥개 새끼들입니다.
친일파들이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 그들이 같은 민족 편에 서지 않아 독립에 크나큰 방해가 되었던 것처럼 팀장급 이상 임직원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깨닫지 않는 한, 그래서 같은 노동자와 직원 편에 서지 않는 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우리 회사의 임금 체계와 경영 방식을 바꾸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이네. 안경잡이 사내는 자기도 그렇게 느낀다는 듯이 고개를 연신 끄덕이더니 동료 사내의 말이 끝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내의 말이 잠시 끊어져 침묵이 흐를 때까지 그들의 대화에 빨려 들어가 있던 송 회장은 가슴이 찌릿하게 저려왔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무언가 형언하기 힘든 수치심이 밀려왔다. 잠시 후 그는 어떤 결심이 선 듯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더니 두어 번 고개를 끄덕였다. 경구와 석봉은 두 사내의 말에 송 회장과는 다른 성격의 충격을 받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들이 대학 시절에 시도했던 학내 민주화가 왜 실패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극소수 20명 정도의 고학년들에게 비슷한 숫자의 개혁 의지를 가진 경구와 석봉의 친구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무관심했다. 왜냐하면 당시 학생들이 괴짜 석봉에게 원했던 것은 그들에게 흥겨운 괴짜 이벤트를 만들어 달랬던 것이지 해대 문화를 개혁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괴짜로만 알았던 석봉에게 그런 진지한 구석이 있는 줄 몰랐던 학생들이 투덜거렸다. 정석봉? 아, 그 자식 말이야. 괴짜라기에 재밌을 줄 알고 뽑아줬더니 당최 우리에겐 취미 없는 짓거리만 하더라고. 오락시간인 줄 알고 강당에 갔는데 유체역학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것과 같은 황당함과 거부감. 세상에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있다. 소금은 세균의 번식을 막아 음식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 우리 몸에서는 체내 삼투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너무 많으면 음식의 맛을 버릴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다. 경구가 송 회장을 보면서 말했다. 음식에든 우리 몸에든 소금은 극히 소량만 있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내 친구 중에 이희진이라는 약사가 있는데 혈액 속에는 0.9%의 소금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더군요. 우리 사회에도 소금과 같은 존재는 1%나 2%만 있어도 될 것이에요. 그보다 적으면 사회가 부패하겠지만 그보다 많아도 사회가 너무 짜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평소 지혜를 위해 집에서 음식도 곧잘하는 경구가 송 회장의 말을 받았다. 요리를 할 때도 소금은 간을 볼 정도로 소량만 넣으면 됩니다. 국에서는 1%, 찌개에서는 2%가 짠맛의 기본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석봉이 끼어들었다. 짠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고 쫄깃하고 고소한 것을 더 좋아하고 가까이 하지요. 송 회장과 경구가 석봉을 쳐다보았다. 석봉은 희죽이 웃었다.